뭔가 불확실한 모습들이 조금 보인다, 시장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인 것 같아요. 네. 연준에서 부양책을 걷어갈 가능성. 네. 본격적으로 주식 이야기하기 전에 네. 어쨌든 단독조선 첫 책, 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또 유튜브 첫 라이브도 하시고 굉장히 네, 떠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엄청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긴장이 있더라고요. 와, 근데 그 라이브 그렇게 떨리는지 몰랐어. 그리고 아니 여기 댓글이 계속 올라오니까 네. 진짜 막 소름. 깜짝 놀랐어. 동시 시청자 수가 거의 4,000명대를 넘어섰죠. 깜짝 놀랐어. 그리고 시청자 수가 계속 늘어서 이게 더 늘었네? 언제 끝내야 되지? 막 이러면서. 근데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오랜만에 굉장히 흥분되고 맞아.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맞아, 것 같아요. 그거 보면서 제가 초창기에 유튜브 이제 첫 라이브 하고 두 번째 라이브 할 때 막 이제 그때 생각나는 느낌이? 거예요. 야, 내가 처음 라이브 할 때 이렇게 행복했었구나. 맞아.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요즘엔 약간 일처럼 느껴요. 이처럼 화이팅 하십시오. 초심을 되찾아서. 네, 그래서 작가님. 그렇게 처음인 경험들, 네. 유튜브든 뭐 라이브든 아니면 책이든 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소중한 것 같아요. 이런 경험 자체가. 처음 하는 경험 자체가 굉장히 네.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고, 신기하기도 하고, 뭐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네. 감정들이 있는데, 네. 또 하나는 아까 그러니까 소중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되게 기분 좋아요. 뭔가 뭐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지만, 그쵸. 뭔가, 제 인생에서 뭔가 매듭을 지어 나간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이제 책에서 본 내용 중에 하나가, 대나무가 되게 빠르게 자라는데 네. 단단할 수 있는 이유가 매듭을 짓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간중간에. 매듭을 지으면서 가기 네. 때문에 단단할 수 있다. 네. 그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저도 이번에 뭐 책이든 뭐든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것들이 네. 뭐 제 인생에 뭐 대단한 인생은 아니지만 어쨌든 중간에 한번 매듭을 짓는다는 의미는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제 주식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넘어가 보면 네.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네. 지금 어디 있다. 지금 오늘 날짜가 이제 2021년 5월 21일이죠. 네네. 금요일. 네. 코스피에 지금 현재 3,156, 그다음에 코스닥이 969인데 사실 아침에만 해도 맞아요. 한 30포인트까지 오른 거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산이 좀 증가하는구나. 오늘 촬영 기분 좋게 해야지 하고 오전 촬영을 들어갔어요. 네네네. 끝나고 봤더니 빠져서,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이 사실은, 네. 조금 기운이 빠지는 날이죠. 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 줄 알았다가, 이제 소위 음봉 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파란색이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투심이 아직도 여전히 오르면 팔고 싶다라는, 심리가 좀 더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내심 오늘은 좀 장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는 좀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내용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다음 주나 좀 다음 달 장 좀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은?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번에 아마 제가 2주 전인가 나왔을 때는 5월 달에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단기적으로는 아직 해결돼야 되는 그런 불확실성들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긴 해요.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그 얘기하기 전에 저는 장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만 뭔가 불확실한 모습들이 조금 보인다, 시장에서. 그러니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인 것 같아요.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좋은 거예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가 문제인데, 너무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과도하게 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연준에서 부양책을 걷어갈 가능성. 네. 그 가능성이 이제 하나가 이제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막을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컨트롤되지 않는 인플레이션이 문제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CPI가 발표됐을 때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서 가장 우려를 했던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컨트롤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중고차 가격이 갑자기 10%나 올라요. 근데 중고차 가격이 10%나 오른다는 이거는 내용이 뭔가 봤더니 포드랑 GM에서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차를 생산을 못했어. 그러니까 신차가 안 나오니까 한국 사람들이면은 그냥 좀 기다릴 수도 있었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냥 중고차 시장으로 가서 중고차를 사버린 거죠. 차가 필요한데 신차가 안 나와? 그럼 나 중고차 가격 살래. 이렇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고차 가격이 올랐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차량용 반도체에서부터
이렇게까지 영향을 준 거예요. 근데 차량용 반도체가 쇼티지가 난 거는 밸류체인, 여기서 수많은 밸류체인에 어떤 것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네. 이거는 연준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컨트롤 안 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밸류체인에 망가진 것이 빠르게 정상화되지 않으면 야, 이게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길게 갈 수 있겠는데, 아니면 생각보다 더 많이 갈 수도 있겠는데, 이런 우려들이 지금 이제 시장에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차량용 반도체도 문제지만, 비트코인이 최근에 이제 최근은 가격이 빠졌지만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나타났던 현상이 GPU, 채굴 한다고 GPU 막 가져가니까 GPU가 없어서 네. PC를 못 만드는 현상이 나타난다든지 여러 곳에서 지금 밸류체인에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될 수 있다라는 신호를 보여주는 것이 좀 중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그 상무부에서 반도체 대표들 그리고 자동차 대표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좀 얘기 좀 해봐. 네. 이런 그 이벤트는 좀 중요한 이벤트일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이 너무 과도하거나 아니면 컨트롤도 안 되는 인플레이션일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만 그게 컨트롤이 되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라는 생각만 사람들이 하게 되면 진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돼서 반도체 만드는 니네들 반도체 차량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거야? 자꾸 니네 비싼 것만 만들래? 이거 싸다고 안 만들어? 만들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상무부에서 아마 어젯밤에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왔을 것 같고요. 당장 해소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더 악화되진 않는다라는 심리를 뿌려주면 좀 진정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 얘기하셔서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제 미국으로 가셨죠? 네네. 비행기를 타시고 가셨는데 아마 이제 곧 열릴 텐데 그건 아마 이제 주말에 뉴스들이 막 나올 건데 많은 그 이야기가 다음 나오겠죠? 주 네네. 이제 주식장에 이제 반영이 될 거고 네네. 우리 영상은 네네. 주말에 올라갈 건데 그렇죠. 다음 주 이제 주식장에 한국 주식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끼칠까? 어떤 얘기들이 좀 오고 갈까 일단은? 글쎄요, 이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고, 네. 뭐 미국에서 해주고 싶은 얘기도 우리 있을 뭐 백신 겁니다. 달라 얘기하겠죠. 뭐 백신도 얘기할 거고, 북한과의 관계를 좀 더 신경을 써주세요. 네. 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고 싶으실 것 같고요. 그 얘기가 이제 어떻게 전달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자체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까지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일부 이제 관련된 종목들에는 네. 영향을 주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히려 이제 아마 많은 언론에서 나왔던 얘기랑은 조금 다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2주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과거 이제 엘고어 네. 라고 기후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던 분이죠. 유명하신 분이에요. 거기 보면 elgo.com이라고 해서 들어가면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 홈페이지에 얼마 전에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내는 편지라고 해서 편지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편지 직접 보낸 거를 공유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문재인 공개 편지인 거죠. 공개. 공개적으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그게 이제 영어로 된 페이지인데 네. 아주 친절하게 한국 사람들도 보라고 한글로 번역된 본을 또 밑에다가 달아놓을 정도로 진짜 보라는 거네.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한번 좀 봐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이라고 이제 굉장히 그 격식을 차린 어투로 이렇게 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좀 재미를 위해서 제가 느낀 감정으로 한번 좀 표현을 다시 바꿔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근데 왜 지금 똑바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은 예의를 차렸으나 굉장히 예의 내용은 내용은 근데 아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느낌. 네. 무슨 내용이냐면요. 네. 그러니까 기후와 관련된 워낙 그 관심도 많고 하시던 분이니까 네.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냐면 4월 중순에 바이든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 기후 이거 대응 빨리 합시다. 1.5도씨 이거 지키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얼마 줄여야 되고요. 각국 정부 어떻게 줄일 건지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다다음날 해가지고 대부분 다 이렇게 줄일게요. 좀 더 빨리 줄일게요. 이렇게 다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다 써 있어요. 미국은 어떻게 해요? 영국은 어떻게 해? 심지어 중국도 이렇게. 그 다음 문구가 이제 한국은 뭐 하시는 거예요? 한국 발표 안 했어요? 한국은 아직은 왜 이렇게 NDC라고 해가지고 네. 이산화탄소 감축에 대한 그 계획을 왜 발표 안 하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멘트를 적어주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2017년 기준으로 한 25% 정도 줄인다고 지금 한국은 그렇게 해놓으셨던데 그렇게 줄이면은 지구 온도가 3도에서 4도씨까지 올라갈 건데 괜찮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1.5도까지 줄여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네.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한국은 지금 줄이겠다는 계획에 2배는 빨리 줄여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요런 톤의 문구가 있어서 저도 약간 충격을 받았고 아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셨을 때도 막 그런 기후와 관련된 얘기도 주요 논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게 아마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가 네. 논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금융시장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네. 뭐 섹터로 친다면 뭐 2차 전지라는 게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 섹터의 영향을 네. 그 단순히 이제 좋아지는 쪽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거를 줄이겠다라는 계획을 빨리 발표해야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많이 하는 회사에게는 그렇죠.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부담이 될 수 있다. 네. 이거 줄이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당장. 네. 돈이 많이 들겠죠. 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석탄 발전 이거 어떻게 줄일 건지 이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네. 당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뾰족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측면에서 좀 어려움들은 좀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외에 뭐 또 최근에 관심이 나는 경제 뉴스라든가 뭐 이슈 뭐 하나 정도 있으세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약간 뭐 여러 가지 이제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걱정되고 뭐 경기가 피크 우려되고 막 이런 거 있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되게 저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기업의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되게 이거 한 10여 년 동안 봐온 것 중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거 되게 좋은 거예요, 엄청. 좋은 거죠. 2009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올해 이익이 얼마나 날 것 같아요? 라고 애널리스트한테 물어보면 그 전망치를 모아가지고 올해 코스피에 있는 기업들은 얼마 벌 것 같아요? 라는 점을 계속 찍거든요. 그쵸. 매일매일 찍어요. 네. 근데 그 점을 찍어보면 딱 3번, 올해까지 해서 3번을 제외하고 항상 이렇게 내려왔어요. 항상. 그러니까 2010년에 한번 올라갔고요. 2009년에 이제 그 금융위기 겪고 나서 2010년에 이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2011년에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2012년 떨어지고 그러니까 100조 원을 벌 거라고 생각했던 게 2010년부터 100조 원을 벌 거라고 생각했는데 2017년까지 한 번도 100조를 넘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2017년 때도 이익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는 이익이 올라간 거에 80%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였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만 잘해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모든 섹터가 다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되게 이례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장에 대해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 이익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기업의 이익을 더 많이 벌 거라는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거는 밑에 하방을 굉장히 탄탄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 게다가 만약에 2017년처럼 반도체만 좋아서 가는 거다라고 하면 반도체가 안 좋아지면 부러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다 같이 좋아지고 있는 거니까 이게 부러지기가 어려워요. 다 같이 다 안 좋아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닝 추정치의 상향 조정 과정은 저는 되게 좀 의미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이익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 네네. 야, 근데 방금 한 사실이 팀장님과 제가 똑같은 게 있었네요. 뭐야? 손금이 똑같네. 아, 그래요? 저 그러네. 1차 손금이거든요. 그러네요. 네네. 그리고 뭔가 하이파이브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김 작가 TV에 좀 몇 번 나오다 보니까 너무 친해져가지고 편하네요. 편합니다. 막디 손금. 네네. 정주영 손금. 그리고 제 손바닥은 좀 솔직히 말하면 너무 귀엽게 생기지 않았나요? 너무. 무슨 차이가 있죠? 이 손가락 마디가 너무 짧아가지고. 좀 짧네. 네, 이거 너무 좀. 이게 짧은 사람은. 그게 네? 무슨 말씀을? 이거 편집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뭐, 그게라고 했으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아니죠? 아닙니다.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섹터 관련된 좀 질문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네네. 사실, 뭐,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모든 섹터가 다 올랐잖아요. 네네. 뭐, 섹터로 가면 뭐,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 자동차, 게임주, 뭐, 조선해운, 건설주, 은행주, 항공주, 호텔 레저, 엔터, 뭐, 식음료, 백화점, 편의점, 뭐, 의류 등등이 있는데. 네네네. 이 중에서 팀장님이 좀 최근에 관심이 가고 있는 섹터 한 4개 정도 있으면 네네. 좀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대형주 중심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말씀드려보면 네. 우선은 이제 반도체가 최근에 시황이 안 좋아요. 안 주가가 좋죠. 좀 안 좋습니다. 삼성전자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팔만전자도 추락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저는 이제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팔아요. 왜요?
그러니까 그 파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죠. 그들한테 물어보질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추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사람들이 왜 파나.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가 이제는 더 이상 좋아지긴 어려운 거 아니야? 지금 너무 좋잖아. 더 좋아질 수 있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첫 번째인 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뭔가를 만들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차량용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가 쇼티지가 났어. 근데 이것 때문에 제품을 못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D램과 랜드가 여기 들어가요. 그럼 D램과 랜드는 준비가 다 돼서 여기 납품을 다 했어. 근데 이 만드는 회사에서 이 부품이 하나 없어가지고 물건을 못 만드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랑, 그러니까 D램이랑 랜드한테 내가 미리 많이 사놨는데 미안한데 조금 천천히 좀. 왜냐면 얘 때문에 내가 물건 못 만들어.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 아니, 그러니까 오더 컷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100만큼 달라고 했는데 지금 다 쓰지를 못하겠어. 왜냐면 내가 소화를 못하니까. 좀 기다려봐. 이렇게 되면 컷하는 거군요. 오더를 컷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 좋은 이슈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일 수 있겠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미국 이 경기가 되게 좋아지고 소비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던 데 배경에는 미국 정부가 돈을 개인들한테 쏴줬기 때문입니다. 네. 돈을 쏴준 걸 들고 미국 사람들이 집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재택하면서 뭐 이렇게 앉아서 보는 거죠. 집을 이렇게 보니까 잠깐만, TV가 너무 오래된 것 같네. 그럼 TV 바꾸고 가구는 또 이렇게 오래된 가구도 바꾸고. 그렇죠. 한국도 뭐 많이 바꿨죠. 그래서 이제 내구재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내구재라고 하는 물품들을 굉장히 소비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데이터를 보면은 내구재는 과거의 추이를 넘어설 정도로 소비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됐는데 이제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는 별로 안 했어요. 안 한 게 아니고 못 한 거지.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어야 되고 돌아다닐 수가 못 없으니까. 나갔으니까. 그런데 이제 7월부터는 돌아다닐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밥을 먹고 외식을 하고 여행을 다니는데 돈을 쓰다 보면 이제는 내구재 쪽으로는 소비가 못 쓰겠죠. 줄어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내구재,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뭘 얘기했냐면 TV, 냉장고, 세탁기, 가전제품. 이 가전제품을 만드는 것들이 다 IT 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IT 쪽에서의 수요가 조금 둔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마 이런 세 가지 정도 이유 때문에 파는 것 같다. 근데 그래요? 이게 진정이 되려면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받쳐주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노이즈가 있지만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플레이어들이 줄었잖아요, 반도체가. 그러니까 플레이어들이 줄었기 때문에 가믹 사이클로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좋다가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안 좋은 쪽으로 가기는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우려사항이 확인이 되는 과정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세 드릴 가지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려사항이 이제 경기가 너무 피크 아닌가. 그 다음에 쇼티지랑 그 다음에 내구재에서 소비재로 가고 서비스로 가고 있어요. 내구재에서 서비스로 갈 수 있다라는 거. 네. 자, 그래도 뭐 반도체에서 지금 7층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개인 네. 투자자 워낙 네, 뭐 네. 큰 정보이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네. 그래도 뭔가 조언의 따뜻한 네. 그런 좀 멘트. 그런 거예요. 이제 마음을 가지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네. 삼성전자를 연초에 사신 분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그때도 이제 저도 이제 PB 분들한테 들으면서 느꼈던 얘기는 뭐였냐면, 내가 그냥 은행에다가 내 돈을 저금해 놓느니 삼성전자에 저금해 놓겠다. 이거는 망하지 않을 회사니까. 그쵸. 라고 하시면서 들어오신 분들이 꽤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접근 방식이 물론 이제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거냐? 그러면은 그렇진 않지만 저는 장기 투자라는 관점,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의 생각이 이 돈으로 수익을 많이 보겠다라는 생각이 아니고 어쨌든 좀 오랫동안 투자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면은 좀 기다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삼성전자라는 주식 그리고 하이닉스라는 주식은 이게 안전한 주식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시크리컬한 주식이에요. 그렇죠. 경기가 좋을 때는 좋을 수 있지만 안 좋을 때는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는 그 초호황의 사이클로 가는 과정에서 약간 그 암초를 만난 상황이다. 이 암초가 해결되는지 여부들은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섹터는요? 2차 전지 관련돼서도 뭐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급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업데이트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와 인터넷 이 섹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조적인 성장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구조적인 성장주라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혼자서도 알아서 크는 그러니까 외부의 요인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요인. 즉 외부 경기가 좋을 때는 성장했다가 안 좋으면 꼬로박았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추정되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그런 주식들이죠. 그러니까 2차 전지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상황은 너무 좋고 아까 말씀드린 뭐 기후 얘기도 잠깐 드렸지만 기후와 관련돼서 전기차의 보급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계속될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세액을 이제 어떻게 쓰겠다라는 게 구체화시키는 정책들이 나올 텐데 그 정책에는 반드시 친환경으로 가려는 그런 구체적인 안들이 나올 겁니다. 그게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구조적으로 좋은 회사들은 특징이 있는데 다 알아요. 그 좋다는 거를. 그쵸.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비쌉니다. 항상 비싸요. 항상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사의 그 구조적인 성장주들과 계속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덕목은 뭐냐? 최고의 덕목은 단가를 낮추는 거예요. 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 사는 게 아니고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올 때 사야 되는 거고 사실 저는 2차 전지와 인터넷은 좀 다를 수 있는데 2차 전지와 관련돼서는 지금은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뭐 노스볼튼이 아니면 폭스바겐이니 이런 회사들이 야 니네만 하냐 나도 할 거야. 그리고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도 다 지금 2차 전지 하겠다는 얘기 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려가 커지는 거죠. 그쵸. 플레이어들이 너무 많아지면은 이거 마진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우려는 있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그런 회사들이 당장 2차 전지 사업을 뛰어들어서 의미 있는 플레이어가 될 수 있냐?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LG화학을 또 보면은 제가 이제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제가 LG화학을 2010년부터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도대체 2차 전지로 돈 언제 버나 따라다니면서 다녔거든요. 2010년에도 그때 당시 LG화학의 그 CFO 분이 다음 분기부터는 우리 돈 법니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만큼 돈 번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2차 전지로. 그래서 지금 당장 뛰어드는 회사들이 다 의미 있는 성과를 낸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보면 지금의 우려는 이제 너무 과도하게 반영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인터넷은 뭐 제가 워낙 여기서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구조적인 성장주들은 계속 오래 가야 돼요. 오래 가야 돼. 오래 가기 위해서는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인터넷 중에서도 카카오는 팀장님이 촬영 전에 네. 언젠가 시가총액 2위까지 노릴 수도 있다. 네네. 뭐 이런 멘트를 했는데 네네. 지금 카카오가 시가총액이 50조 정도 될 거예요. 그죠? 네, 지금 몇 위죠? 지금 잠깐 볼까요? 볼까요? 카카오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카카오든 모든 주식을 볼 때 이 회사가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51조네요. 네. 51조 9천, 그러니까 52조네. 52조 정도 되고 하이닉스가 88조입니다. 네. 중간에 이제 뭐 카카오가 지금 등수가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이네요. 6이네요, 지금. 삼성전자 우를 빼고. 네, 삼성전자 우를 빼면은 6등까지 올랐네. 네이버가 59조, 네. 삼성바이오가 58조입니다. 카카오가 오늘 좀 3.5% 올라서 52조인데요. 저는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난번에는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개인의 이기심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회사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 또 하나는 아직도 보여줄 게 많다. 뭐요? 뭐? 아니 지금 카카오뱅크, 카카오 모빌리티, 그리고 이제 카카오페이, 카카오 웹툰 뭐 등등.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그 보여줄 수 있는 밑단에서 우리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그런 밸류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카카오가 자회사들을 상장시키면은 지주회사가 되면서 이게 좀 그 디스카운트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할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 말씀도 맞아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합산 시총 기준으로 보면 카카오라는 그룹이 점점 이제 영역을 확대할 겁니다. 금융으로도 확대할 거고 나중에 이제 보험도 한다고 하겠죠.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성장이라는 DNA 같아요. 이 회사가 어떤 그 DNA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계속해서 성장해 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경기가 좋아진다라고는 하나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치자고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백신 다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 놀러 다닐 수 있고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 그런 세상이 된다 치자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고성장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남의 걸 뺏어와야 되거든요. 남의 걸 뺏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장의 DNA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거를 지키겠다라는 사람보다는 네. 남의 걸 뺏어올 수 있으려는 그 DNA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게 중요한 회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카카오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 내가 네 사장 해줄 테니까 네가 한번 해봐 이런 그 DNA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뱅크도 은행이 가지고 있던 비즈니스를 카카오가 지금 뺏어오겠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근데 그게 가능할까? 예. 왜 K뱅크는 잘 안 됐는데 카카오는 됐을까? 이게 저는 성장의 DNA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런 거는 되게 그 시스템적으로 이게 구조적으로 잘 짜져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바꾸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예. 아니 카카오 남의 걸 뺏어올 수 있는 회사다.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잘 못 본 것 같고. 네네. 근데 잘 뺏어오잖아. 그러니까 조용히 이거 이미지 좋게 해가지고 잘 뺏어오잖아요 지금 뭐 라이언 가가지고 라이언처럼 이렇게 안녕. 해가지고. 근데 사실 보면은요 그 카카오가 위협하고 있는 업종에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불안해요 지금. 그렇죠. 심지어 네이버마저도 불안해할 수 있어요. 네이버 쇼핑으로 네이버 페이 뭐 네이버 쇼핑으로 하고 있는데 카카오가 지금 계속 영역을 확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가 선물하기라는 그런 그걸 발견해가지고 그죠. 우리가 옛날에는 김 작가님 알아도 김 작가님 생일이라고 무슨 선물을 줘. 어떻게 줘? 그러니까. 애매하잖아요. 근데 선물하기라는 그런 걸 만들어내가지고 뺏어오잖아요. 심지어 명품도 여기서 살 수 있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영역이 앞으로도 계속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카카오가 뭐 PER이 몇 배인데 너무 비싸요. 뭐 이런 거 말고 이 회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면 저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심지어 합니다. 그 선물하기도 우리가 우리 자기 거 살 때는 인터넷 최저가를 좀 많이 찾잖아요. 맞아요. 근데 카카오에 선물할 때는 최저가를 안 찾는다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안 찾고 그냥 주는 거죠. 근데 이 선물하기라는 거 그리고 저는 이게 앞으로도 더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그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한테 선물 주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팬심에 의해서 선물 주고 싶을 때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시장이 제일 처음으로 형성된 거기 때문에 해외에도 확장될 수 있는 기회들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섹터는 자동차 한번 말씀드릴까요? 자동차에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과거에 이제 최근에 있었던 현상들 보면 네.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요즘에도 여전히 좋은 것 같아요. 네. 특히나 현대기아차의 그 상품성이 높아지고 또 아이오닉 뭐 이러면서 이제 되게 그 뭐라고 하죠? 대기 수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차량용 반도체죠, 여기도. 그렇죠. 부품이 쇼티지가 나가지고 주가가 이제 생산을 못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저는 이 역시도 이 회사들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충분히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차가 너무 잘 팔리고 있고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 계속 개선되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저는 현대차가 변화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본 정책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 제가 보면 2014년이었나요? 현대차가 주가가 하한가 간 적이 한 번 있었는데 한전 부지를 10조 원 해가지고 기억납니다. 한전 부지를 10조 원에 샀을 때 현대차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내가 땅을 사라고 내가 니한테 투자해 줄 아냐? 내가 땅 살 거면은 내가 사지. 왜 내가 네 주식을 들고 있겠니? 라고 하면서 다 던져버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대차의 자본 정책은 뭐 주주들한테 친화적으로 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향후에 미래 모빌리티로 발전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돈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 어떤 회사랑 인수합병을 해야 되고, 어떤 회사랑 손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고, 뭐 투자하는 회사가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적어도 한전 땅을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내가 현대차의 주인이 됐을 때 되지 않는다면 할 수 없었던 일들이잖아요. 내가 그냥 뭐 땅을 살 수는 있고 예금을 할 수는 있어도 저 회사를 사가지고 시너지를 만들고 이런 거는 못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대차가 분명히 변한 부분이 있어서 재평가를 받는 구간에 있는데 반도체 쇼티지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생산을 못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바틀렉 이런 부분이 해결된다면은 주가가 좀 좋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저희 기관 투자자분들 많이 만나다 보면은 기관 투자자분들은 자동차 쪽을 제일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소위 말하는 선수분들 중에서는.